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총선에서 참패한 국민의힘 안에서 특검법을 받아들이자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우리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하거나 해병대 최상병 사건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공개 발언도 나왔습니다. 먼저 하이빈 기자입니다. 서울 강북 지역에서 유일하게 당선된 30대 김재섭 도봉갑 당선자가 먼저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 당선자는 김 여사 관련 문제가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았다고 했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논의 테이블 위에 올려서 걸러낼 건 걸러내고 알아봐야 될 건 알아봐야 된다는 무조건 나쁜 법이다 하고 피해가거나 아니면 은폐하려고 해서는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반대해왔는데 앞으로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총선에서 참패한 만큼 당이 고수해왔던 주요 현안 관련 입장도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4선에 성공한 안철수 의원은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관련 특검법에 대해서도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찬성입니다. 그럼 찬성표 던지실 계획이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범야권 주도로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최상병 특검법을 표결에 붙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일단 윤재욱 원내대표는 야당과의 협의 사항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선 당뿐만 아니라 대통령실까지도 전향적인 변화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재선이 확정된 한 초선 의원은 의대 증원 등의 이슈로 대통령실이 고집불통이라는 인식이 더욱 각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서병수 의원 역시 소셜미디어에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뒷지닥거리에만 골몰했다면서 당과 정부의 관계를 집권당답게 책임지지 못했다고 꼬집었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민주당은 그 여세를 몰아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최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건희 여사를 수사할 특검법 등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줄특검도 예고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최상병 특검법을 다음 달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29일 전에 표결에 붙여 통과시키겠다는 겁니다. 최상병 관련한 법이나 특검이라든가 또는 이태원 관련한 것들은 사실은 너무 당연하고 미루고 거부할 이유가 없는 것들 아니겠어요? 이번 국회 임기 안에도 빨리빨리 정리를 하고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홍익표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비공개로 만나 본회의 일정 등 최상병 특검법 처리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21대 국회에서 재의결을 시도할 걸로 보입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어제 윤 대통령이 민심을 겸허히 수용한다 했으니 국민의힘이 어떤 행태를 보일지 굉장히 관심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재의결이 부결된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 등 쌍특검 법안은 명품백 의혹 등을 추가해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현충원을 찾은 이재명 대표는 정부 여당의 협치를 강조하면서 영수회담에 대한 의지도 나타냈습니다. 당연히 만나고 당연히 대화해야지요. 지금까지 못한 것이 아쉬울 뿐입니다. 당연히 이 나라 국정을 책임지고 계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야당의 협조, 협력이 당연히 필요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가 시작하는 대로 한동훈,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도 두 특검법을 함께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인 만큼 거야의 특검 압박은 한층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그런데 야권에서 특검법을 통과시켜도 지난번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국회 통과는 어려운 건데 앞서 전해드렸던 여당 안에서도 특검법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자 찬성표 던질 거다. 이런 말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계산해보니 21대에선 최소 17명, 22대에선 단 8명만 이탈해도 통과될 수 있는데 특검 통과 가능성, 최규진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추진은 물론 이종섭 전 대사 임명 관련 특검법, 서울 양평고속도로 특혜 논란 국정조사 등을 줄줄이 예고한 상태입니다. 지난 2월 쌍특검법 처리 때 이미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 181명이 찬성했던 만큼 본회의 통과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9건의 법안을 국회에 돌려보낸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란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재표결된 제적의원 297명 중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는데 법안 통과에는 국민의힘에서 최소 17석의 이탈표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때는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여당에서 일부 비윤계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진다면 특검법 통과가 불가능하지만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22대 국회에선 통과 전망이 더 높습니다. 범야권 의석이 192석인데 8석만 확보하면 재의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8석 이상 이탈된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하고 개헌까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의원은 여당이나 대통령실 모두 특검법을 대놓고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개혁신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에 찬성하면서도 정치적인 특검 남발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너무 정치적인 주장이 가미된 경우에는 그것은 특검의 남발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특검은 국민들이 원하는 진실을 파헤치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정쟁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JTBC 최규진입니다. 해병대 최상병 특검법이 처리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이 사건 피의자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해병대에 지휘 서신을 내렸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고뇌만이 가득하다고 의미심장한 말을 그것도 총선 바로 다음 날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지 김민광 기자입니다. 김계환 사령관이 총선 바로 다음 날인 어제 해병대 내부망에 지휘 서신을 올렸습니다. 김 사령관은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안타까운 전우의 희생이 핵폭풍급 파급 효과와 법적 다툼을 불러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안타까움과 아쉬움, 말하지 못하는 고뇌만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총선 뒤 국회에서 최상병 특검법이 처리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직간접적으로 당시 수사 상황을 보고받았지만 모든 사실관계를 밝힐 수 없음에 대한 답답함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최상병 사망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정훈 대령은 수사보고서 이첩을 중단하라는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어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 사령관은 이 전 장관의 명령을 박 대령에게 직접 하달한 인물입니다. 지난 2월 증인 신분으로 재판에 출석한 김 사령관은 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은 정당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장관 지시가 없었으면 정상적으로 사건을 이첩했을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박정훈 대령 재판을 공소 취소를 통해 중지시켜야 한다면서 박 대령이 만약 무죄가 나오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라고 밝혔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주부터 후임 비서실장 인선을 시작으로 인적 쇄신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히는 방안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는데 기자회견을 할 가능성은 이번에도 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한덕수 총리와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급 이상 참모 전원이 총선 참패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밝힌 지 하루가 지났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다는 소식은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다음 주 초쯤 후임 비서실장을 먼저 발표한 뒤 일부 참모진 인선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것으로 알렸습니다. 후임 인사를 밝히는 방식으로 사의를 수용한 사실을 알리겠다는 겁니다. 현재로선 이관섭 비서실장과 한호섭 정무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의 교체가 거론됩니다. 성태윤 정책실장과 경제수석, 과학기술수석 등은 유임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 총리는 교체가 유력한 가운데 정권 초부터 함께 해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추가로 물러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전날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해 쇄신 메시지를 낸 윤 대통령은 다음 주 총선 패배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히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렸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보다 낮아진 자세로 민심을 받드는 메시지가 담길 것이라며 너무 늦지 않은 시점에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방식은 국무회의나 별도의 담화 등이 거론되는데 기자회견을 열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정식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선 기자회견 형식을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각에선 나옵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이 밖에도 대통령실은 야당과의 협치를 위한 정무장관직을 새로 만들고 김건희 여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제2부속실 설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뒤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은 늘 옳다고 말했지만 크게 달라진 건 없었다는 회의적인 시각이 여당 안에서도 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떠한 비판에도 변명을 해서는 안 된다. 지난해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후 대통령실은 민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유죄 판결을 받은 김태우 후보를 선거 2달 전 사면 복권시켰고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 후보는 결국 큰 표차로 패했습니다. 이후 당에선 인요한 혁신위가 꾸려져 중진과 지도부의 용퇴 등을 담은 혁신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총선 과정에서 대통령실은 황상무 전 시민사회 수석의 회칼 발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 논란, 대파 논쟁 등 연달아 민심에 어긋난 행보를 보였습니다. 혁신안 또한 당 지도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혁신위는 42일 만에 조기 해체됐습니다. 정치가 얼마나 험난하고 어려운지 또. 결국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를 놓치면서 총선 참패란 성적표를 받아들게 된 겁니다. 대통령실은 이번에도 여러 쇄신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먼저 거대 야당과의 협치를 강화하기 위해 정무장관직을 설치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민정수석실 부활이나 대통령의 친인척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비롯해 여사의 일정을 관리하는 제2부속실 설치도 검토 중입니다. 그러나 이런 방안들은 이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등 논란이 있을 때마다 해결책으로 언급돼 왔습니다. 결국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은 조직 신설이나 사람을 바꾸는 것뿐 아니라 대통령의 적극적 의지에 달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강연입니다. 인적 쇄신 이야기가 나오면서 구체적인 이름들도 거론되기 시작했는데 야권은 물론이고 여권에서조차 반발이 나옵니다. 김한길 위원장,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장제원 의원 등 하나같이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의 이름만 오르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정화 기자입니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후임에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과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장제원 의원 등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거론됩니다. 장 의원의 경우 거대 야당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신설 가능성이 있는 특임 정무장관직에도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선 국민의힘 내에서도 오히려 마이너스 카드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야당과의 협치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민주당에선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카드에 대해 쇄신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민과 끝까지 싸우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입니다. 이동관 전 위원장이 신임 비서실장 하마평에 오르는 것 자체만으로도 경압스럽습니다. 국민의힘 안에서도 아직 정신을 못 차렸냐며 유연하고 중립적인 인물을 내세워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당장 후임 총리 인준에서부터 192석에 달하는 범야권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 대통령이 정말 바뀌려고 하는구나라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인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취임 이후 제대로 만난 적 없는 야당 대표와도 이제는 만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야당을 만나야지만이 민생을 챙길 수 있고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만나야 되고 만나서 풀어야 될 문제도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야당의 영수회담 요구에 여권에선 떼쓰기라고 하거나 야당 대표의 파트너는 여당 대표라며 만남을 거부해왔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는 건데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이 역시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여가부를 없애려면 정부 조직법을 고쳐야 하는데 민주당이 또 단독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서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부처를 없애려면 정부 조직법을 바꿔야 하는 탓에 지난 여소야대 국회에선 이를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9월 김현숙 전 장관이 사의를 표한 뒤 새 장관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이겨 여가부를 반드시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한 겁니다. 하지만 사실상 동력을 잃게 됐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다시 과반을 훌쩍 넘었기 때문입니다. 여가부 내부는 뒤숭숭합니다. 한 관계자는 아직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 조용한 분위기라면서도 내심 반기는 사람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새 장관이 빨리 와 조직이 안정되면 좋겠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된다 등의 의견도 나왔습니다.
여가부 대변인은 부처 폐지는 입법 사항이라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놨습니다. 현재 여가부는 차관 대행 체제입니다. 여성단체는 총선 민심은 여가부 폐지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관도 빨리 임명해서 지금 그 성평등 정책이나 여성 그 정책 관련해서 좀 강화하고 여성 유권자들의 어쨌든 요구에 조금 부응하는 좀 제스처를 취해야 할. 총선이 야권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여가부가 계속 반쪽 부처로 남을지 새롭게 재정비될지 주목됩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직전까지 20차례 넘는 민생 토론회를 통해 쏟아냈던 정책들도 대거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특히 다주택자 세금을 깎아주고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풀어주는 식의 부동산 정책들은 법 개정이 필요해 민주당 협조 없인 불가능합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지은 지 36년 된 서울 상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재건축 안전진단을 위한 모금이 진행 중이지만 좀처럼 속도를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협조가 안 되어서 지금 이제 진행 중인데 3분의 1 정도는 받아주는 것 같더라고요. 재건축이라는 게 좀 더 이렇게 지연되고 어려운 것은 분담금 때문인 것 같아요. 공사비가 치솟으면서 분담금 인상이 불가피해지자 재건축을 밀어붙이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반영된 겁니다. 정부는 연초부터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라도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는 이른바 패스트트랙법 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습니다. 하지만 얼어붙은 건설 경기에 총선 결과까지 맞물리면서 속도를 내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공사비 증가라던가 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때문에 사업 수익성이 많이 떨어지는 상황인데 도시정비법 개정이 사실 선거 결과 좀 어려워졌잖아요. 재건축 시장에는 더 악재로 작용하게 될 것 같아요.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나 다주택자 세금 중과 완화 등 부동산 감세 정책 역시 법 개정이 필요한데 야당이 얼마나 협조할진 미지수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현재 부동산 시장이 고금리 등으로 위축된 데다 각종 개발 사업이 올스톱된 상황이라 당분간은 정치 지형에 큰 영향을 받진 않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일본 언론들도 한국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한일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강제징용 문제 해법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도쿄에서 김현애 특파원입니다. 윤석열 정부 구심력 저하 불가피. 일본 언론들이 일제히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대파 총선으로 불릴 정도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짙었던 만큼 선거 결과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향후 한일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했습니다. 가장 큰 관심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약속을 지킬 것이란 반응을 내놨습니다. 韓国政府は、昨年3月に発表した措置におきまして、原告への判決金及び遅延利息は、韓国の財団が支給する予定である旨。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을 통해서 해결하겠다고 한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본 언론들은 물음표를 붙였습니다. 보수 성향의 요미우리 신문은 강제동원 배상에 대해 재단은 자금 부족 상태인 데다 거대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보 성향의 아사히 신문도 지일파인 한일의원연맹 회장 정진석 의원과 강제징용 해법 발표 당시 외교부 수장이었던 박진 전 장관의 낙선을 언급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선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논란과 함께 야당 일각에서 탄핵이 언급되는 점도 전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며 야당은 성공 경험이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도쿄에서 JTBC 김현예입니다. 선거 기간 막말 논란이 불거지자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했던 민주당 김준혁 당선자가 선거가 끝나자 자신의 발언들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역사적으로 어긋난 발언들이 아닌데 언론 보도로 인해 왜곡됐다고 주장한 겁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민주당 김준혁 당선자는 선거 기간 내내 막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대생 성상납 발언 등으로 투표일 직전까지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그 종군 위안부 보내는 거 이런 거에 아주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김한란이에요. 미군정 시기에 이화여제대 학생들 그 미군 장교들한테 성상납시키고 그랬잖아. 논란이 커지자 당시 김 후보는 과거 발언이 너무나 경솔했음을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대 총동창회와 여성단체 등은 사퇴를 압박했지만 김 후보는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와 접전 끝에 2,300여 표 차로 승리했습니다. 무효표는 4,696표로 상대 후보와 표차보다 더 컸습니다. 김 후보를 둘러싼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민주당은 이런 잡음이 전체 선거 판세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봤습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그로 인해서 우리가 꽤 의석을 많이 잃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선 직후 다시 사과하며 몸을 숙이는 듯했던 김 당선자. 오늘 한 매체와 인터뷰에선 다른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신의 발언엔 문제가 없었고 이걸 보도한 언론이 문제였다고 했습니다. 제가 했던 발언들이 역사적으로 어긋난 발언이 아니었는데 그 아주 교묘한 포장으로다가 왜곡해서 짜집기돼서 사과와 왜곡 주장 사이 어느 지점에 진심이 있는진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어김없이 정치 테마주가 여럿 등장했는데 선거가 끝나자마자 일제히 폭락했습니다. 유력 정치인과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다면 해당 회사가 아니라고 부인해도 묻지마식 투자가 몰리고 폭락하는 일이 선거 때마다 반복됩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배우 이정재 씨가 함께 찍힌 사진입니다. 고교 동창으로 알려진 두 사람의 사진이 지난해 11월 커뮤니티에 공개되자 이 종목 주가가 7,000원대에서 6만 원대로 치솟습니다. 이 씨와 연인 사이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이 몸담고 있는 곳이라 이른바 한동훈 테마주로 엮인 겁니다. 하지만 총선 다음 날 24% 급락한 데 이어 오늘도 하락하며 이틀째 추락 중입니다.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야당 상황도 만만치 않은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고향에 본사가 있다는 이유로 테마주로 묶인 종목은 총선 직후 22% 하락했다가 오늘 조금 반등했습니다. 회사 측의 부인에도 조국 혁신당 대표 테마주로 거론된 종목은 선거 기간 주가가 배로 뛰었다가 총선이 끝나자 역시 내림세입니다. 선거 당일에 가까워질수록 뚜렷하게 주가 하락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공통적으로 관찰이 되고요. 선거가 끝나면 이전의 상태로 원상복귀하는 겁니다. 오른 건 이번에 재입성한 안철수 국민의힘 당선자 관련주 정도입니다. 실제 정치인과 엮이는 업체 간의 관련성이 희박한 만큼 전문가들은 큰 의미를 부여하긴 어렵다고 평가합니다. 금융당국도 정치 테마주 불공정 거래 제보를 받는 등 투자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22대 국회에서 일할 300명, 이들이 앞으로 가슴에 달교될 금배지가 오늘부터 배부됐습니다. 배지를 가장 먼저 수령한 당선자는 누구인지 김재현 기자가 전합니다. 국회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 개원종합지원실. 당선자들이 의원 등록을 하고 행정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게 총선 이튿날인 어제 문을 열었습니다. 당선자가 직접 오기도 하고 보좌진이 대신 방문하기도 합니다. 의원 등록을 하면 22대 국회의원 배지를 받게 되는데요. 자석 형태의 배지 앞면에는 국회라는 글자가, 뒷면에는 등록 순서에 따라 부여되는 일련 번호가 새겨져 있습니다. 배지와 함께 보좌진 임용, 사적 이해관계 매뉴얼 등 책자가 담긴 가방도 함께 받게 됩니다. 국회의원 배지는 금배지로 불리지만 실제로는 99%의 은에 도금을 합니다. 처음 의원 등록을 할 때 무상으로 1개가 지급되는데 잃어버리면 35,000원을 내고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확인을 거쳐 현직 의원만 구입할 수 있고 다른 통로로는 구입할 수 없습니다. 22대 국회의원 배지 1호 수령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의원. 21대 국회 때도 가장 먼저 받은 정 의원은 보좌진이 제일 먼저 절차를 밟아 본의 아니게 또 1호 금배지를 수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선으로서 조금 미안한 생각이 든다며 초선 당선자 중에서 일 잘하는 1등 국회의원의 의미로 제1호 금배지가 필요하신 분께는 바꿔드릴 용의도 있다고 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이후 처음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 2차례 허위 발언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의 사건인데 올해 안에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총선 이틀 만에 재판에 나온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말을 아꼈습니다. 당선은 됐지만 사법 리스크 여전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성남시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성남시장 시절 국토부의 협박을 받았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입니다.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증인으로 나온 백현동 민간개발업자는 국토부 협박 등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자체의 경우 중앙정부 공무원을 어려워하지 않느냐며 증인으로 나온 국토부 공무원을 직접 신문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권한이 지자체로 넘어가 오히려 지자체에 사정해야 하는 일이 많다고 답했습니다. 대장동 사업 실무자인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도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1심 결과는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거법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과 함께 피선거권을 잃습니다. 2027년 3월 대선 전에 확정되면 대선 출마가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대장동과 성남FC 비리, 위증교사 혐의 등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총선을 승리로 이끌었지만 여전히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남아있는 겁니다. 이번에 국회의원에 당선된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오늘 출석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여당의 총선 참패 결과가 나온 뒤 의사단체는 연일 의대 증원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직 전공의들은 박민수 복지부 차관을 고소하겠다고도 예고했습니다. 당도 대통령실도 혼란에 빠진 정부는 오늘도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의사협회 비대위는 총선 결과를 두고 국민이 의대 증원을 중단하라고 정부에 내린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쇼에 불과한 대화 시도와 수시로 입장을 바꾸는 일관성 없는 태도로 인해 총선용 포퓰리즘이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000명 증원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대화 창구가 하나로 모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기자회견도 당초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이 함께할 계획이었지만 의협 비대위만 단상에 섰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잘 진행이 되지 않았던 것은 제가 사과의 말씀. 정부는 오늘도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대통령실 참모진들은 사의를 표하고 국민의힘은 선거 패배로 혼란스러운 탓에 향후 방향을 논의할 구심점이 없는 상태입니다. 의협 한 관계자는 협상 상대가 다 없어질 것 같아 누구와 대화를 해야 할지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임현택 회장 당선인은 의협 비대위 간부들의 면허 정지,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자 정의를 지켜야 할 판사가 복지부 하수인 역할을 자처했다며 당장 법복을 벗으라고 비난했습니다. 사직 전공의 1,325명은 다음 주 박민수 복지부 차관을 직권 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소할 계획입니다. 이번 고소를 주도한 전공의는 카데바 수입 등의 박 차관 발언이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이렇게 사태가 길어지는 가운데 호흡곤란으로 쓰러진 50대 남성이 받아주는 병원을 찾다가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유족들은 국민권익위에 사실관계를 밝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지난달 26일 이른 오전 출근길이었습니다. 부산 동구에서 아내를 태우고 운전하던 50대 남성이 호흡곤란을 호소했습니다. 119에 급히 신고했습니다. 119 구급대는 7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남성을 태운 뒤 달리면서 응급실이 있는 병원에 차례차례 문의했습니다. 하지만 10군데 넘는 병원이 진료를 거부했습니다. 10군데 이상 저희가 병원을 사정상에 의해 가지고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부분. 시간은 하염없이 흘렀고 그런 사이 수영구 한 병원이 받아주겠다고 답했습니다. 10km 거리, 최초 신고 46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심장에서 혈액을 보내는 대동맥이 찢어졌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더 큰 병원으로 옮겨야 했지만 이번에는 대학병원 3곳이 거부했습니다. 의료진 퇴사한 곳이 있었고 수술방이 없었던 곳이 있었고 또 의료진이 없다고. 결국 다른 도시에 있는 병원까지 알아본 끝에 60km가량 떨어진 이곳 울산 중구 한 종합병원에서 수술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첫 신고 뒤 4시간이 더 지나 병원에 도착했고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10시간 동안 진행된 수술 끝에 환자는 한때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심장 기능이 돌아오지 않아 지난 1일 결국 숨졌습니다. 유족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부산광역시에서 한 군데도 못 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그런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해놓지 않고. 대한응급학회는 진단부터 수술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는 질환이라 수술 지연 문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환자를 받지 않은 병원들이 왜 진료를 거부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수술이 가능했던 부산 시내 다른 대학병원이 있었다는 걸 확인하고 왜 전원이 안 이루어졌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경찰 불심 검문에 걸린 라이베리아 국적 20대 남성이 맨발로 1km를 도주한 끝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불법 체류 신분에 면허도 없이 운전을 했는데 과거 교통사고로 내야 할 벌금도 안 낸 걸로 조사됐습니다. 심가은 기자입니다. 멀리 도로 한가운데서 한 남성이 달려옵니다. 붉은색 옷을 입은 이 남성은 도로를 가로질러 차량들 사이로 내달렸습니다. 경찰관 3명이 그 뒤를 쫓고 신발이 벗겨진 남성은 맨발로 도망칩니다. 이 남성은 지난 10일 오전 11시 반쯤 경찰의 불신 검문에 걸렸습니다. 순찰 근무를 하고 있는 중에 그 본네트와 범퍼가 찌그러진 차량이 지나가는 것을 봤고 혹시나 싶어서 차량 조회를 해보니까 그 벌금 수배자로 뜨더라고요. 경찰이 차를 세우고 신분을 물었지만 남성은 지인에게 빌린 차라면서 자신은 수배자가 아니라고 둘러댔습니다. 그리고 신원조회를 마친 경찰이 차에서 내리라고 요구하자 갑자기 경찰관을 뿌리치고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용산구청 앞 내리막도로를 가로질러 내달린 남성은 골목으로 들어갔다가 되돌아 나오던 길에 붙잡혔습니다. 맨발로 1km를 도주했습니다. 경찰이 이곳에서 남성을 붙잡아 조사한 결과 면허도 없이 운전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2022년 교통사고로 부과된 벌금 150만 원도 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남성은 라이베리아 국적으로 지난해 1월 체류 기간이 만료된 뒤 1년 넘게 불법으로 한국에 머물렀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넘겼습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국내 최대 쇼핑 플랫폼 쿠팡이 2년여 만에 유료 서비스 회원 요금을 3,000원 가까이 올립니다. 유료 가입자가 1,400만 명인 걸 고려하면 국민 3명 중 1명이 영향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쿠팡이 한 달에 4,990원이던 유료 멤버십 서비스 와우 멤버십 요금을 7,890원으로 올립니다. 인상률은 60%에 육박합니다. 지난 2021년 말 70% 넘게 올린 이후 2년 4개월 만에 인상입니다. 신규 회원은 내일부터, 기존 회원은 8월부터 적용됩니다. 지난해 말 기준 와우 멤버십 회원은 1,400만 명, 국민 3, 4명 중 1명이 유료 회원입니다. 소식을 접한 소비자들 반응은 엇갈립니다. 그동안 저렴한 요금제에 무료 배송 및 음식 배달,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온 쿠팡의 가성비 전략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쿠팡은 지난해 창사 14년 만에 첫 흑자 전환했지만 오프라인 유통업계에 비해 영업이익률은 꼴찌 수준입니다. 최근 초저가를 앞세운 중국발 쇼핑 플랫폼 공세도 이번 인상과 무관치 않습니다. 쿠팡이 1.9% 정도에 그치는 상당히 열악한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는 것 같고요. 차이나 커머스의 한국 공격에 대응하는 전략적 의도가 있기 때문에 쿠팡 측은 요금 인상을 통해 3년간 3조 원대 투자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비싸기로 유명한 아이폰 수리비, 연말부터는 저렴해질 걸로 기대됩니다. 새 부품만 사게 하던 정책을 바꿔서 중고 부품도 쓸 수 있게 한 겁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한 미국 유튜버가 아이폰을 스스로 고쳐보겠다며 애플 홈페이지에서 부품을 삽니다. 배송비까지 포함해 $333가 청구됩니다. Just gonna point out that I could buy an entire iPhone 12 refurbished for $326. 올해 가을부터는 아이폰 수리비가 보다 저렴해질 전망입니다. 애플이 중고 부품으로도 고칠 수 있게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난해 출시한 아이폰 15부터 중고 부품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부품의 종류도 디스플레이와 배터리, 카메라, 그리고 앞으로 출시될 아이폰의 생체 인식 센서에 한정됩니다. 그동안 애플은 기기 일련 번호와 일치하는 새 정품 부품이 아니면 수리에 쓸 수 없게 하는 정책을 펴왔습니다. 그랬던 정책을 일부 수정하면서 앞으로는 중고 부품을 써서 고치더라도 정품 부품이 아니라는 경고문이 뜨지 않게 됩니다.
애플은 또 도난당한 아이폰을 못 쓰게끔 하는 액티베이션 락 기능이 부품에까지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액티베이션 락이 걸린 아이폰에서 나온 부품은 수리에 사용하더라도 기능이 제한된다는 겁니다. 다만 국내 소비자들에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애플이 지난 2021년 미국을 시작으로 33개 국가에서 소비자들이 직접 제품을 고칠 수 있게 열어줬는데 한국은 제외돼 있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네, 돌비뉴스 시작합니다. 이성대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볼까요? 네, 첫 번째 이슈는 봉인 해제 홍준표라고 정해봤습니다. 자, 지금 집권 여당이 총선에서 참패를 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누구보다 앞장서서 한동훈 비대위 체제를 융단 폭격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홍준표 대구시장인데요. 자,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자, 문재인 전 대통령만 믿고 그 사냥개가 되어서 우리를 그렇게 모질게 짓밟던 사람 데리고 와서 배알도 없느냐. 이렇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짓밟던 사람, 사냥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얘기인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애초에는 근데 더 원색적으로 좀 비난을 했습니다. 자, 아까 보신 것처럼 짓밟던 사람이라고 했었는데요. 그 전에는 짓밟던 애라고 적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어린아이다라고 대놓고 저격을 한 셈이죠. 네. 하지만 뭐 논란을 의식했는지 결국엔 사람이라고 표현을 고쳐 있었던 겁니다. 네. 자, 하지만 이미 여러 언론에서는 보신 것처럼 한동훈의 문재인 믿고 짓밟던 애라고 이미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선거에 패배했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는 있는데 홍준표 시장이 이렇게 유독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어제 사퇴하면서 자신이 약속한 대로 정치는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차기 경쟁자로 보고 홍준표 시장이 원색적으로 비난하는데 앞장서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정치권의 분석 나오고 있고요. 네. 정작 참패의 한 축으로 거론되고 있는 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인데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홍 시장이 별다른 비판을 하지 않고 있는 것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홍 시장의 그 총선 전후로 한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비판 수위 급격하게 높아졌는데 몇 가지 보시면 지난 4일이었습니다. 자, 일당이 못 되면 황교안 시즌2로 전락할 것이다. 황교안 시즌2 상당히 좀 아픈 손가락이죠. 네. 자, 오늘은 깜도 안 되면서 아이돌로 착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것도 좀 성에 안 찼는지 3시간 반 정도 있다가 다시 글을 올린 게 바로 지금 보셨던 자, 사냥개가 되어서 문재인 정부의 사냥개가 되어서 짓밟던 애라고 표현을 했었던 겁니다. 네. 자, 하지만 그 한동훈 체제가 들어섰던 지난해 말쯤에는요. 이렇게 쓴 적이 있어요. 자, 윤석열 체제와 일심 동체이기 때문에 한동훈 체제에 대해서 일체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적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홍 전 시장이 그때는 별말을 하지 않다가 마치 선거를 지기를 기다렸다가 이제 와서 얘기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는 차기 총리 후보 중에 하나로 이 홍준표 시장을 꼽기도 했더군요. 다음 이슈 볼까요? 네,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동명이인. 동명이 아니라 동면이인입니다. 동면. 그렇습니다. 네. 자, 경기 고양 갑에서 이긴 민주당 김성회 당선인 자, 유튜브의 유명한 게임 채널 운영자와 이름이 같고 또 얼굴도 비슷하게 생겨서 오늘 하루 종일 화제가 됐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김성회 씨가 그 김성회와 이 김성회는 다르다. 우리 채널에 와서 당선 축하한다는 댓글을 남기지 말아달라고 호소를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선 축하 글이 더 많이 달리고 있고요. 자,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자 보시면은 실제 두 사람 닮은 꼴로 유명합니다. 동면이 좀 많이 어떠세요? 보시기에 앵커가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 자, 네. 좌측이 게임 유튜브 운영하고 있는 김성회 씨고 오른쪽이 이번에 당선된 당선자인 거죠. 김성회 의원인데 네. 사실 저도 예전에는 이 김성회 당선인이 저 게임 채널을 운영하는 걸로 착각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 확실히 동면이인이라는 걸 알았고요. 자, 그러자 이 김성회 씨가 다른 김성회 씨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한 게 있어요. 들어보시죠. 그래서 저는 깸성회라고 부르고요. 민주당 그분은 이 좌성회나 민성회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한나라당 때 금배지 하신 이 우성회, 김성회 님도 계십니다. 이분도 회자 돌림 안동김 씨고요. 네, 저는 다른 사진을 만약에 봤었다면 구별을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렇게 이름이 같은 사람들이 또 정치권에 많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좀 찾아봤더니 그 2016년 19대 국회 당시에는 자, 밑에 보시는 것처럼 자, 최경환 전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이었죠. 친박계 의원이 그
있었고요. 김성태 의원도 있었습니다. 2명씩이나 있었고, 자, 이번 국회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김병욱 의원이 동명이인이 있었습니다. 이런 해프닝들이 있었는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한번 찾아봤더니 300명 당선인 중에 이번에는 동명이인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 이번엔 없습니까?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 선거 어떻게 민주당 압승, 국민의힘 참패란 결과가 나오게 된 건지 격전지로 꼽힌 지역 주민들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먼저 서울 판세가 달렸다는 한강벨트입니다. 지난 대선에선 윤석열 당시 후보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번 총선에선 정반대 결과가 나왔습니다. 구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유독 한강벨트에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부동산 개발과 감세 공약을 앞세우며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국회의사당은 여의도에 옮겨서 여의도에 있었던 각종 규제를 철폐할 겁니다. 각종 세금 폭탄을 초래했던 높게 현실화하는 것을 중단할 겁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습니다. 한강벨트는 지난 대선 때 13개 지역구 중 11곳에서 윤석열 후보 지지세가 높았지만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선 3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습니다. 실망한 중도층이 이번엔 민주당을 선택한 걸로 풀이됩니다. 민주당 박성준 후보가 2.28%포인트 차이로 국민의힘 이혜훈 후보를 꺾은 중성동을 고가 아파트가 들어서며 최근 보수세가 더 강해진 곳입니다. 원래는 보수 쪽이었는데 조금 아니다 싶은 게 많았어요. 최근에 어떤 게 제일 불통. 무슨 소리가 있으면 좀 귀 기울이고 이렇게 대화하고 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냥 보수인 저도 실망스럽고 너무 못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완전 보수인데 자기 차라리 그냥 탄핵했으면 좋겠대. 후보 경쟁력보단 정권 심판론의 영향이 컸다고 말합니다. 이혜훈 씨도 뭐 열심히 잘 하시는 분이긴 한데 일단 저희는 당을 본 거죠. 일단은 지금 정부가 싫으니까.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여의도 주민들은 여당의 국회 이전 공약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국회다 이것이 여의도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 빠져나가면 여의도의 실질적인 알맹이가 빠져나가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걸 재개발을 앞세운 여당의 핵심 공약은 정권 심판 바람에 파묻혔고 결국 민주당 승리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선전했다, 민주당에선 뼈아프다는 말이 나오는 곳이 영남의 격전지 낙동강벨트입니다. 국민의힘이 10곳 중 7곳에서 승리했는데 전국 판세와 반대 결과가 나온 이유가 뭔지 김지윤 기자가 주민들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 변화로 보답하겠습니다. 낙동강 벨트를 두고 펼쳐진 두 전직 경남지사 간 대결. 양산 을의 선택은 도전자였던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불통이 아쉽다면서도 일할 기회는 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뭐 잘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독재라 해야 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에다가 투표하신 이유가 있다면? 경제 발전을 위해서 조금 열심히 해주셨으면. 부산 사하 갑에선 국민의힘 이성권 당선자가 민주당 현역인 최인호 의원에게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시민들은 야권이 200석 탄핵론을 언급한 게 마음을 움직였다고 말합니다. 며칠 전에 벌써 결정할 때가 했습니다. 나라도 막 시끄럽고 이래가 좀 안정이 되라고 민정하시라고 1번 했었죠. 균형이 좀 맞아야 되지 않을까. 판세가 너무 야당 쪽에 좀 많으니까 약간 뭐 동정이랄까. 지난 총선 4곳에 그치며 낙동강벨트를 내줬던 여당은 이번엔 7곳에서 승리하며 탈환에 성공했습니다. 이변이 점쳐졌던 해운대갑, 연제, 남구 등도 여당이 승리하며 부산 18석 중 17석을 싹쓸이했습니다. 출구조사에선 11곳이 경합지로 꼽혔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모두 여당이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야권의 탄핵론에 여당의 보수 지지층이 막판 결집한 걸로 풀이됩니다. 다만 야당 후보들도 모두 40% 넘는 표를 받으면서 부산이 더 이상 보수 텃밭만은 아니라는 게 드러났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한때 최고의 미식 축구 스타였다가 전부인을 살해한 피고인으로 추락했던 오제이 심슨이 암투병 끝에 숨졌습니다.
심슨 사건은 미국 내 인종 갈등과 사법 제도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스포츠 스타로 최고의 인기를 누리다가 전부인 살인 용의자로 지목됐던 오제이 심슨. 암 투병 끝에 76살의 나이로 현지 시간 10일 사망했습니다. Good. Not missed. I don't have any hatred toward him, but I think he murdered his wife and he got away with it. 심슨은 미국 미식축구에서 11시즌을 뛰면서 러닝백으로는 최초로 2,000야드를 넘게 뛰는 등 여러 기록을 남겼습니다. 선수 생활 뒤에도 영화배우와 광고 모델로 활동하며 명성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1994년부터 운명이 뒤바뀝니다. 그해 심슨은 백인이던 전 부인과 그 연인을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집니다. 체포 과정에 심슨이 도주하면서 추격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후 3기의 재판은 이어졌고 We, the jury in the above entitled action, find the defendant Orenthal James Simpson not guilty of the crime of murder. 여러 증거가 심슨을 지목했지만 살인 혐의는 없다고 결론이 납니다. 경찰이 인종차별주의에 사로잡혀 흑인인 심슨의 증거를 조작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당시는 LA 폭동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돼 인종 문제로 예민했던 상황. 심슨의 재판은 미국 사회를 둘로 갈랐습니다. 이후 2007년 심슨은 만일 내가 그랬다면 살인자의 고백이라는 책을 냅니다.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가정하에 써내려간 책입니다. 인종 문제와 미국 사법 체제의 허점까지 얽혀있던 오제이 심슨 사건은 이제 영원히 미제로 남게 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두산의 양의지 선수가 크게 허치고선 짜증을 냅니다. 그런데 한화의 류현진 선수는 이렇게 환하게 웃고 있네요. 류현진은 삼진, 그것도 공 3개로 끝내는 3구 삼진을 어떻게 잡는지 복귀 첫 승무대에서 확실하게 가르쳐줬습니다. 정수아 기자가 그 장면들을 모아봤습니다. 처음엔 뚝 떨어지는 커브, 그 다음은 체인지업으로 헛스윙을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빠른 공이었습니다. 3개의 공으로 삼진을 당한 두산 장승현은 허탈하게 마운드 위 투수를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두산 강승호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타석에서 류현진과 맞선 순간은 짧았습니다. 처음엔 헛스윙, 다음은 파울, 다시 헛스윙, 공 3개만 보다 끝났습니다. 상대를 얼어붙게 만드는 투구는 두산 양석환에게도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공 3개면 충분했습니다. 류현진은 6회까지 8개의 삼진을 솎았는데 그중 3구 삼진이 3번이나 나왔습니다. 그 방법도 매번 바꿨습니다. 상대 타자가 어떻게 나올지 미리 파악한 듯 커브, 체인지업, 직구의 순서를 바꿨으며 타자들을 하나씩 요리했습니다. 37 동갑내기 양의지도 크게 허친 뒤 탄식할 정도였습니다. 6회까지 무실점으로 틀어막으면서도 던진 공은 94개였습니다. 선발 투수로 나서 4경기 만에 거둔 복귀 첫 승. 무엇보다 5연패를 끊어냈다는 게 더 의미가 있었습니다. 많은 변화를 줬었던 것 같고 일단은 머리부터 단정하게 좀 커트를 하면서 좀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12년 전 마지막으로 승리를 안겨준 두산을 상대로 복귀 첫 승리를 낚은 류현진은 이제 통산 100승에 1승만 남겨뒀습니다. JTBC 정수아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이정우 선수의 타율 아직 2할 오픈 5리입니다. 그런데 메이저리그에서 1위인 기록도 있는데요. 바로 헛스윙 비율입니다. 야구 통계 전문 베이스볼 서번트에 따르면 메이저리그 전체 타자 중 헛방망이질을 한 비율은 6.8%로 가장 작습니다. 일단 배트를 휘두르면 어떻게든 공을 맞춘다는 뜻이죠. 선구안도 좋아서 삼진 비율은 전체 타자 중 2번째로 낮습니다. 올라올 선수는 언젠가 올라온다는 확신, 이런 기록에서 나오는 거겠죠. 이정우는 내일부터 템바베이를 상대합니다. 언제나 오타니의 옆을 지키던 이 남자, 통역 미즈하라는 도박 스캔들로 오타니를 충격에 빠뜨렸죠. 오타니 계좌에서 몰래 빼간 돈이 60억 원이 아니라 220억 원에 달한다는 미국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불법 도박을 한 횟수도 2년간 19,000회에 달했는데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저 놀랍기만 하네요. 그런데 어떻게 오타니가 이걸 몰랐을지가 의문입니다. 오타니를 속이기 위해 선수 계좌의 연락처를 자신의 전화번호로 바꿀 정도로 치밀했다고 하네요. 일단 검찰은 오타니 역시 피해자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면서 낮 동안 반소매 입으신 분들도 덜어 보였습니다. 주말 동안은 기온이 더 오르겠고요. 반짝 여름 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서울의 낮 기온 토요일은 27도, 특히 일요일에는 29도까지 오르면서 한여름처럼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5도에서 20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는 만큼 외투는 챙겨서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기는 점점 더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일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북에 내려진 건조주의보도 계속 유지 중이고요. 강원 영동 지역에도 건조주의보가 확대됐습니다. 야외 활동이 많아지면서 화재 발생률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하루에만 크고 작은 화재가 7건이 발생했습니다. 작은 불씨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전국 하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제주도에는 내일 새벽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오전까지 서쪽 지역에는 안개가 자욱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3도, 창원 12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25도를 웃돌면서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고온 현상은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